1107년 고려와 여진족의 전쟁터. 거대한 석성 앞에서 수만 명의 고려군이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성벽은 높고 여진족의 화살이 빗발쳤죠. 그때 한 남자가 방패 하나만 들고 홀로 성벽을 향해 달려갑니다. 병사들이 외칩니다. 저 미친놈 좀 봐라.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방패로 화살을 막아내며 성벽을 타고 올라간 그는 홀로 성 위의 여진족 군사들과 맞섭니다. 그리고 이겼습니다. 한국 최강의 무사, 척준경의 일대기. 오늘은 고려시대 최고의 검사이자 영웅에서 역적으로 전락한 비극적 인물, 척준경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일부 가난한 향리의 아들, 척준경. 1062년 황해도 곡산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집안은 향리, 즉 지방의 하급관리 가문이었죠. 당시 고려 사회는 철저한 신분제 사회였습니다. 왕족과 귀족들이 권력을 독점했고 향리 출신은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도 높은 벼슬에 오르기 어려웠습니다. 배경 설명. 하지만 척준경에게는 다른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타고난 무예 실력이었죠. 어려서부터 그는 검술에 천재적인 재능을 보였다고 합니다. 가난했지만 그는 끊임없이 칼을 휘둘렀습니다. 11세기 고려의 상황. 11세기 후반 고려는 북방의 여진족과 끊임없이 충돌하고 있었습니다. 여진족은 만주 지역에 살던 유목민족으로 기마술과 활쏘기에 능했죠. 그들은 자주 고려의 국경을 침범했고 고려는 이에 대응하기 위해 강력한 군사력이 필요했습니다. 척준경에게 기회가 찾아온 것은 바로 이때였습니다. 무신으로서 자신의 능력을 증명할 수 있는 무대가 펼쳐진 것이죠. 2부 첫 번째 전설의 시작 -1104년 여진 정벌. 1104년 고려 조정은 여진족 토벌을 결정합니다. 윤관 장군이 총사령관으로 임명되었고 척준경은 이 원정군에 참여하게 됩니다. 당시 그의 나이 42세. 늦깎이 무사였지만 그의 실력은 곧 전장에서 증명되었습니다. 전투 장면 묘사. 전투가 시작되었습니다. 여진족 기병대가 고려군을 향해 돌진해 옵니다. 말발굽 소리가 대지를 울리고 화살이 하늘을 뒤덮었죠. 그때 척준경이 움직입니다. 역사서 고려사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척준경이 혼자 말을 타고 적진을 향해 돌진했다. 그는 여진족 장수의 목을 베었고 이를 본 여진군은 혼란에 빠졌다. 상세 전투 재구성. 상상해 보십시오. 수백, 수천 명의 적 앞에서 홀로 말을 몰아 돌진하는 한 사람을. 여진족 장수는 그를 비웃었을 겁니다. 저 미친놈 하나쯤이야. 하지만 척준경의 칼은 번개처럼 빨랐습니다. 단 한 번의 칼질. 여진족 장수의 목이 허공을 날았습니다. 이를 본 여진족 병사들은 경악했습니다. 그들의 장수가, 그토록 용맹하다던 장수가 단 일격에 쓰러진 것입니다. 여진군은 혼란에 빠졌고 고려군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반격에 나섰습니다. 추격전. 하지만 여진족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다른 장수가 척준경을 추격하기 시작했죠. 저놈을 잡아라. 하지만 척준경은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말머리를 돌려 추격자를 향해 다시 돌진했습니다. 두 번째 일격. 추격하던 여진족 장수 역시 척준경의 칼에 쓰러졌습니다. 전투의 결과. 이 전투에서 척준경의 활약은 전설이 되었습니다. 한 사람이 적진을 뚫고 적장 2명을 연달아 베었다는 이야기는 군중에 퍼져나갔고 척준경의 이름은 고려군 전체에 알려지게 됩니다. 이것이 소드마스터 척준경의 첫 번째 전설이었습니다. 3부 최강의 순간. 1107년 윤관의 여진 정벌. 1104년의 승리에도 불구하고
여진족의 침략은 계속되었습니다. 고려 조정은 더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죠. 1107년 윤관 장군은 다시 한번 대규모 원정군을 이끌고 여진 정벌에 나섭니다. 이번에는 규모가 달랐습니다. 보병과 기병을 합쳐 17만 대군이었죠. 그리고 척준경은 이번에도 참전합니다. 별무반의 창설. 이번 원정에서 윤관은 새로운 특수부대를 만들었습니다. 바로 별무반입니다. 신기군, 승려 출신 궁수부대, 신보군, 보병, 항마군, 기병으로 구성된 정예부대였죠. 척준경은 이 별무반의 핵심 전사 중 하나였습니다. 석성 공략전. 고려군은 여진족의 영토 깊숙이 진격했습니다. 그리고 거대한 석성 앞에서 멈춰섰죠. 여진족이 축조한 이 석성은 난공불락의 요새였습니다. 성벽은 높고 견고했으며 성 위에서는 무수한 화살이 쏟아졌습니다. 고려군은 여러 번 공격을 시도했지만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사상자만 늘어날 뿐 성벽을 넘는 것은 불가능해 보였죠. 척준경의 결단. 바로 그때였습니다. 척준경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내가 가겠소. 주변 장수들은 그를 말렸습니다. 미쳤소? 혼자 가다가는 벌집이 될 것이오. 하지만 척준경은 단호했습니다. 그는 커다란 방패 하나만을 들었습니다. 갑옷도 창도 활도 없이 오직 방패 하나와 그의 것만을 가지고 말이죠. 단독 돌격, 출격. 척준경이 달리기 시작합니다. 성벽을 향해, 죽음을 향해 혼자 달려갑니다. 여진족은 처음에는 웃었을 겁니다. 저 멍청한 놈 좀 봐라. 혼자 온다. 하지만 곧 그들은 화살을 쏘기 시작했습니다. 씩, 씩씩씩. 수백 개의 화살이 척준경을 향해 날아옵니다. 하지만 그는 방패로 화살을 막아냈습니다. 앞에서 날아오는 화살, 옆에서 날아오는 화살, 그는 놀라운 반사신경으로 모든 화살을 방어했습니다. 성벽 등반. 그리고 마침내 성벽에 도달합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여기서 멈췄을 겁니다. 하지만 척준경은 달랐습니다. 그는 방패를 등에 묶고 맨손으로 성벽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위에서는 여전히 화살이 쏟아집니다. 돌덩이도 날아옵니다.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 발 한 발 성벽을 올라갑니다. 마침내 성 위에 올라선 척준경. 성 위의 전투. 여진족 군사들이 그를 둘러쌉니다. 10명, 20명, 아니 그 이상. 하지만 척준경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검을 뽑았습니다. 그리고 싸웠습니다. 역사서에는 간단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척준경이 홀로 성에 올라 여진군과 싸워 이겼다. 하지만 그 뒤에 숨겨진 전투가 얼마나 치열했을지 상상이 되십니까? 한 사람 대 수십 명, 아니 어쩌면 100명이 넘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척준경은 살아남았습니다. 아니 승리했습니다. 성문 개방. 척준경은 성 위의 적들을 물리치고 성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고려군이 성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죠. 이 전투의 승리는 전적으로 척준경 한 사람의 공이었습니다. 만약 그가 없었다면 고려군은 그 석성을 함락시키지 못했을 것입니다. 구포 획득. 이 공로로 고려는 여진족으로부터 구포라 불리는 9개의 성을 획득하게 됩니다. 이는 고려의 영토를 크게 확장시킨 역사적 사건이었죠. 윤관은 이 지역을 방어하기 위해 9개의 성을 축조했고 이것이 바로 동북 구성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척준경이 있었습니다. 사부, 권력의 정점, 이자경과의 인연, 전쟁 영웅이 된 척준경. 그의 무용은 온 나라에 알려졌고 그는 드디어 향리 출신이라는 한계를 넘어 고위무관으로 승진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그의 인생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이자겸의 등장. 당시 고려의 실권자는 이자겸이었습니다. 이자겸은 인주 이씨 가문의 수장으로 왕실과 혼인 관계를 맺으며 막강한 권력을 손에 쥐고 있었죠. 그는 자신의 딸들을 왕에게 시집 보내며 외척으로서 권력을 강화했습니다. 정치적 결합. 이자겸은 척준경의 무용과 명성에 주목했습니다. 전쟁 영웅이자 군대의 지지를 받는 척준경을 자신의 편으로 만들면 정치적으로 큰 힘이 될 것이라고 판단한 거죠. 그래서 이자겸은 자신의 딸을 척준경의 아들과 혼인시킵니다. 이로써 척준경과 이자겸은 사돈 관계가 됩니다. 권력의 중심으로. 이제 척준경은 단순한 무장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고려 최고 권력자의 사돈이자 군사적 실력자였습니다. 권력의 핵심에 선 것이죠. 하지만 권력에는 항상 위험이 따릅니다. 이자겸의 야욕. 1126년 이자겸의 야욕은 극에 달합니다. 당시 왕이었던 인종은 이자겸의 권력 독점에 불만을 품고 이자겸을 제거하려는 계획을 세웁니다. 하지만 이자겸은 이를 먼저 눈치챘습니다. 그리고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이자겸의 난. 1126년 4월 이자겸은 군사를 일으켜 궁궐을 포위합니다. 그리고 척준경에게 명령합니다. 궁궐을 불태워라. 오부 영웅에서 역적으로. 이자겸의 난. 척준경은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한쪽에는 왕이 있었습니다. 자신이 평생 지켜야 할 군주. 다른 한쪽에는 사돈 이자겸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가족과 연결된 권력자. 그는 이자겸을 선택했습니다. 궁궐 방화. 척준경은 명령을 따랐습니다. 그는 군사를 이끌고 궁궐에 불을 질렀습니다. 고려의 왕궁이 불타올랐고 수많은 궁궐 건물이 재가 되었습니다. 한때 영웅이었던 그가 이제는 역적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자겸의 실패. 하지만 이자겸의 난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권력을 쥔 이자겸은 점점 더 폭압적으로 변했고 조정 신하들의 반발을 샀죠. 몇 달 후 김부식 등의 신하들이 군사를 일으켜 이자겸을 제거합니다. 그리고 척준경도 이 과정에서 역설적으로 이자겸 제거에 가담하게 됩니다. 배신의 배신. 척준경은 이자겸을 배신했습니다. 아니, 어쩌면 왕에게 다시 충성을 바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는 이자겸 제거 작전에 참여했고 이자겸은 실각하여 유배를 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지만 척준경의 과거는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궁궐을 불태운 죄, 반란에 가담한 죄, 이것은 너무나 큰 죄였습니다. 결국 척준경도 유배형을 받았습니다. 한때 고려 최강의 무사였던 그는 외딴 섬으로 유배되어 쓸쓸히 생을 마감합니다. 역사의 기록. 고려사에는 척준경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무용은 뛰어났으나 난에 가담하여 국가를 혼란에 빠뜨렸다. 영웅도 역적도 아닌, 아니 영웅이자 역적인 복잡한 인물로 기록된 것입니다. 육부, 재평가와 유산. 척준경은 1144년 유배지에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82세의 나이였습니다. 그의 무덤이 어디인지 어떻게 죽었는지조차 정확히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역적으로 낙인 찍힌 그에게 역사는 냉정했습니다. 현대의 재조명. 하지만 오늘날 척준경은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의 정치적 선택은 잘못되었을지 모르지만 그의 무용만큼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혼자서 적진을 뚫고 혼자서 성벽을 올라가 승리했다는 기록. 이것은 과장이 아니라 실제 역사서에 기록된 사실입니다. 한국사 최강의 무사. 한국 역사상 최강의 무사는 누구일까요? 이순신 장군?
강감찬 장군, 을지문덕 장군. 이들은 모두 위대한 장군들입니다. 하지만 개인의 무용, 1대1 전투 능력만을 놓고 본다면 척준경만 한 인물을 찾을 수 없습니다. 교훈. 척준경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줄까요? 첫째, 능력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척준경은 뛰어난 무사였지만 정치적 판단에서는 실패했습니다. 둘째, 선택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한순간의 선택이 영웅을 역적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셋째, 역사는 복잡하다는 것입니다. 척준경은 영웅도 악인도 아닌 인간적인 약점을 가진 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척준경을 기억하는 이유는 그가 완벽한 영웅이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의 결점과 실패가 그를 더 인간적으로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고려의 전장에서 홀로 적진을 뚫던 그 용맹함, 그리고 권력의 유혹 앞에 무너진 그 나약함, 이 모든 것이 척준경이라는 한 인간의 이야기입니다. 한국 최강의 무사, 척준경. 그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이라면 어떤 선택을 했겠습니까?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